프랑스 혁명이 배출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지금 보는 작품은 그의 초상을 그린 것인데 미완성작이라는 것 금세 확인이 되죠. 다음으로 보고 계신 이 작품은 상징주의 미술의 대가 귀스타프 모로의 작품으로 유니콘을 주제로 그린 신비로운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작품 중 어느 그림이 상상화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현대 분석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자 언어 철학의 초창기 기본 입장이기도 했던 의미 지칭 이론의 기본 내용과 그에 따른 존재론의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만나볼 겁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알렉시우스 마이농의 팽창된 우주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버트런드 러셀의 기술 이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서양 철학사에서 수천 년간 골칫거리로 알아왔던 존재론의 문제를 이 이론이 한 방에 해결하는 엄청난 사건까지 만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즐겁게 이제부터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컵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것, 즉 가리킨 것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상을 가리킨 게 컵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언어를 대상에 대한 지시적 기능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이론이 의미 지칭 이론이며 이것이 현대 철학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언어 철학에서의 초창기 기본 입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이론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언어가 세계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는 그 심리 내면에만 갇혀있는 폐쇄적인 그 무엇이 아니고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즉 세계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이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언어의 지칭이란 곧 세계에 대한 지칭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현대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 즉 언어 철학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도 그렇고 한때 그의 스승 버트런드 러셀도 그렇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언어를 이렇게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죠. 물론 이들은 나중에 이러한 입장에서 많은 부분 수정된 견해를 가지게 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지칭 이론은 곧바로 수많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실제에 대한 지칭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들이 반드시 실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림 두 점을 감상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했었죠. 나폴레옹의 초상은 역사 속 실제했던 대상, 즉 살아 숨쉬며 피가 흐르는 그 나폴레옹을 당대 최고의 신고전주의 화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 속 내용은 곧바로 역사 속 인물인 나폴레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로의 상징주의적 그림인 이 유니콘은 어떻습니까? 이 존재는 세계 속에서 실제하나요? 자, 이 그림을 감상한 어떠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이다. 자, 이 명제는 지시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분명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지며 주부에 있는 내용, 즉 그 존재의 속성을 술부가 풀이하여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령 쉽고 간결한 인문학의 진행자는 남자다 라는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주부에 위치한 저 내용에 해당되는 존재의 성질을 술부에서 풀이해 놨죠. 그처럼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도 주부에 있는 유니콘이라는 존재의 속성을 술부에서 풀이해 놨으니 분명히 이 명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지칭 이론에 따르면 저 주부에 있는 표현, 유니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니콘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그 지시 대상이 없으므로 사실은 저 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알렉시우스 마이농은 이른바 대상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컵, 포도, 사과 등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유니콘, 황금산, 페가수스 등등의 비실제 대상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의 인식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물론 컵과 유니콘은 다른 것이며 컵은 실제하는 대상, 유니콘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유니콘이라는 말을 듣거나 관련 명제를 접했을 때 어떤 인식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대상의 범위를 형이사학적으로 넓히는 전략을 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크게 대상을 가능 대상, 불가능 대상, 실제 대상, 추상 대상으로 구분해서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곧바로 쉬운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명제부터 보죠. 황금사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는 이것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또는 특정 국가에서 거대한 황금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따라서 1번 명제의 황금사는 가능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제의 둥근 사각형은 그 자체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따라서 저것은 불가능한 대상이며 그러므로 저 말은 바로 이 불가능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제일 쉽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 네, 이 말은 둥근 지구인 실제 대상을 지칭하는 거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제에 나오는 빨강은 색이잖아요. 특정 시공간을 점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 것인데 이 추상적인 것도 대상으로 간주한 마이농은 저 명제 속 어휘가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언어의 지칭 이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칭 대상을 지금과 같이 네 종류로 크게 넓히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의 존재론적 세계관 속에서는 존재하는 대상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관념 속 우주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론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 기본 구도를 이렇게 도표로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그의 철학을 우리는 팽창된 우주 또는 팽창된 존재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 속에서는 아까 봤던 그림, 모로의 유니콘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철학적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그림은 단순히 상상화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능한 대상에 대한 표현이니까요. 이처럼 마이농의 대상 이론이 등장하자 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선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그는 마이농의 팽창된 우주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문, 즉 지시함에 관하여를 통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만든 기술 이론이라는 것을 선보였죠. 그러니까 러셀이 보기에 마이농의 이론은 비정상적인 존재론이며 이렇게 존재의 대상이 증가하기만 하는 이런 방식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세계, 즉 그의 상상 속 세계에 있는 햄릿을 마치 나폴레옹이 일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 셰익스피어의 상상은 이러한 세계의 한 부분이며 오로지 그가 햄릿을 저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실제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유니콘, 페가수스, 용, 그리고 햄릿, 이들은 실제하는 세계 속에서 상상된 것이므로 이 세계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지 이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형이사학적 초월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러셀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주어로 삼아 의미 있는 명제가 되도록 사용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그 의문이죠. 그래서 러셀은 이 의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이론이 기술 이론이니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자고요.
우선 이 이론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유명사와 기술어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고유명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이름이고 기술어는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는 구절이며 그래서 그것은 특정 문맥 속에서 이해되며 의미를 갖는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불완전한 부호 같은 게 기술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유명사인데 기술어는 현재 한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셀은 이러한 기술어와 고유명사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곧바로 관련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네, 분석철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 예시를 정말 많이 더 접했을 텐데요. 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재의 프랑스 왕이죠. 그리고 저 주어를 수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머리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 속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박철민은 대머리다. 네, 여기서 박철민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아는 형이에요. 동양철학 전공자인데 장자철학을 일본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형이 대머리랍니다. 앞쪽으로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조만간 탈모제라도 좀 좋은 거 선물로 해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라서 못 만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네. 아무튼 여기서 박철민은 고유명사죠. 그리고 이 어휘는 분명 지시하는 대상이 이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현재의 프랑스 왕도 고유명사처럼 보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주어로 삼아 그것에 대한 수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러셀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프랑스 왕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기술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술, 즉 description은 명사가 아니고 설명을 하는 하나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사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죠. 자, 이를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러셀은 아까의 그 예시를 든 명제를 논리적 형태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서술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제시되었던 예시 명제를 그 내용에 기초해서 둘로 구분하여 재서술해 놓으면 기술어가 주어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주어 자리에는 그는이 나오지 현재의 프랑스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시 명제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현재의 프랑스 왕은 이제 수어 자리에 가 있네요. 애초에 설명을 하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수어 자리를 찾아서 잘 오게 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 x라고 하는 함수 자리에 들어갈 대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두 번째 명제 속 x 자리에는 우리 철민이 형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첫 번째 명제 속 x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네, 현재 프랑스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저 자리에 들어갈 대상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로에서 말하는 속성, 즉 현재의 프랑스 왕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 즉 성립이 불가능한 명제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만약 현재 프랑스가 왕국이었다면 저 X자리에 들어갈 대상인 왕이 존재하므로 의미가 있는 명제이자 그 진리값을 참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쓰는 명제들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특히 고유명사와 기술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둘 다 명사처럼 주어로 사용하는 이런 명제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은 자신이 만든 이 기술 이론을 통해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기술어를 재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없애고 그렇게 주어 자리를 비운 후 수어가 설명하는 그 속성에 해당되는 대상을 찾아서 주어 자리에 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와 같은 말장난은 발생하지 않으며 마인용의 대상 이론처럼 불필요한 존재들, 즉 비실제 대상들이 언어 속에서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난무하는 현상은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플라톤 이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존재론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페가수스는 존재하는가?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 물음의 답으로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다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되물었다면 이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페가수스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답변은 페가수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라는 물음에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에 대해 존재론적 지위를 주고 만 셈인 거죠. 이러한 존재론적 문제가 플라톤 이래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는데 러셀은 자신의 기술 이론을 통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페가수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기술어라는 거죠. 따라서 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페가수스, 즉 날개 달린 말이라는 이 속성을 기술해 놓은 다음에 X는 날개 달린 말이다 라고 논리적 형태를 바꿔서 다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X자리에 들어갈 대상이 존재하는가만 따져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할 일은 더는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미 지칭 이론과 마이농의 대상 이론, 그리고 러셀의 기술 이론을 만나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러셀의 기술 이론은 제이어 엄슨이 평가했듯이 현대 철학에서 그 분석적 방법이 사용된 첫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의 거대한 조류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후로 러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비트겐슈타인, 콰인, 크리키 등등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분석 철학사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 채널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을 앞으로 다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갈 길이 멀고 저는 바쁜 겁니다. 끝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해 미처 못한 이야기를 마저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저 초상화가 왜 미완성작인가 하는 이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당시 신고전주의 화가로 명성이 드높았던 샤크 루이 다비드,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영웅 나폴레옹,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녔던 나폴레옹이 자신의 초상화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최고 실력자라고 소문이 난 다비드를 찾아온 것인데, 그러나 늘 바빴던 나폴레옹은 화가에게 딱 3시간만 줍니다. 그 시간 안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거였죠. 네. 결국 이 짧은 시간 안에 탄생한 그림이 지금 보는 이 작품으로 머리와 옷깃 부분까지만 채색되어져 있는 저 그림인 겁니다. 이처럼 실제하는 대상을 그림에서 반영할 때는 그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그 그림의 완성도가 달라지지만 애초에 모로가 그린 저런 그림은 실제하는 대상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는 것이므로 화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도 실제하는 대상을 반영하는, 즉 지칭함으로써 얻게 된다고 보는 견해 이외에 지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들도 이제는 많이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 저 모로의 그림을 분석하듯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분석한 그런 이론들도 앞으로는 많이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철민이 형도 어서 헤어스타일이 좋아져가지고 X는 대머리다. 예, 지칭 대상으로서의 철민이 형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